예, 9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는데, 따라오셨는데,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찌 보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방식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개념을 딱 잡고 가시면, 정말 뒤로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그런 공부의 묘미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게 복습이에요. 그래서 아예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이 복습 관리라고 하는 복습 관리란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집상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각주를 이용한다든지 그때 되는 대로 어쨌든 복습하기 편리한 방식을 강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 공부의 요소는 두 가지예요. 공부의 요소는 첫째는 뭐다? 이해. 공부 요소는 이해가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을요. 정말 반복 숙달해서 훈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 어찌 보면 공부는 이 이해와 훈련 오직 이 두 가지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복습 관리란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이렇게 활용할 겁니다. 여기 가리시고 이것을 보고 이쪽이 떠올라야 돼요. 이쪽이 떠오르면 통과, 떠오르지 않으면 이와 같이 여기 보이시나요? 예, 여기가 떠오르지 않으면 여기다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체크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여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은 맞췄잖아. 맞춘 것들은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볼 필요가 없고 요것만 다시 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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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없애 나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노트에다 정리해서 누적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 방법은 온라인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이 방법 외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그 좋은 방법을 활용을 해서 어쨌든 숙달도가 높아지도록 훈련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래요. 자, 복습 관리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뭐뭐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에서 나오는 거냐면 요 그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여기 시간 관계상 요렇게 이제 연결을 좀 시켜 볼게요. 문장의 구성 요소다. 그럼 우리는 이게 주요소, 종요소 요렇게 표를 외웠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접하게 되면은요. 이거를 접하게 되면 이 뒤에 뭐가 나오는지는 나중에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요거를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문장의 구성 요소 두 가지, 두 범주 이걸 먼저 생각하지 않고 문장의 구성 요소, 문장의 성분, 뭐 주어, 수식어, 뭐 이렇게 요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면은 개통이 안 잡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물어본 거예요. 원래는 제가 쓰고 싶은 단어는 뭐였냐면 문장의 구성 요소의 두 범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장의 주요소와 종요소이죠. 자, 그렇다면은 요 안에 다시 요거 필요하네. 요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는 요 2번에서 생각하자 그 얘기입니다. 납득이 되세요? 예, 주요소 안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온라인이지만은 속으로 다 대답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안 늘어요. 주요소 안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여기까지. 종료소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수식어.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저번에 표 생각나시죠? 요 표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온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예, 명사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다. 그거밖에 없어.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은 중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오로지 동사밖에 없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목적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런데 당하는 의미가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이와 같이 당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타동사의 목적어밖에 없다.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에는 왜 목적어라는 말을 썼는가? 당하는 의미도 없으면서 주격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격이 자꾸 나오면 헷갈려요. 문장을 쓸 때. 사실 조금 그 여담을 얘기하자면 독일어 있잖아요. 독일어에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 소유격이 나오는 놈, 전치사 다음에 간접 목적격이 나오는 놈, 전치사 다음에 직접 목적격이 나오는 놈, 이런 게 이 전치사 다음에 어떤 목적격이 나오느냐가 뭐 어떤 목적격이 나오느냐를 다 그 어떤 격이 나오느냐를 일일이 다 외워야 돼요. 예,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독일어에서도 축격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진짜로 헷갈리니까. 예,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래도 간단하게 주어 다음에 딱 목적격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는 감사한 일이죠. 타동사의 목적어의 종류는 이거는 아마 앞에서 안 배웠을 텐데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제 사형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 사형식에서 여도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야 솔직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접할 때 노트를 딱 반으로 접었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보이시죠? 목적어의 종류 썼으면 이거를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타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얘는 끝났고 이 안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카테고리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공부는 범주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이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가 특이해요. 여태까지는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하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 하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 어쨌든 명사 이렇게 딱 나왔었는데 그거는 여기다 안 써놨네. 예, 미안합니다. 여기 하나 원래 8번에 썼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도 명사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도는 그런데 특이하게 명사, 형용사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르냐? 주어 다음에 그냥 편의상 영어로 쓸게요. 영자로 약자로 서술어 다음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뒤에서 두고두고 설명을 할 건데 이게 명사가는 주어, 목적어, 보호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어는 여기 있으니까 이 명사는 목적어일 수도 있고요. 이 네 개 잘 들으세요. 보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목적어고 어떨 때 보호냔 말이에요.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타동사면은요, 당연히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자동사면 얘가 보호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 정말 얘기할 방법이 없다. 누구 말 맞다나. 예. 이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타동사가 되면은 서로 다른 존재가 돼요. 서로 다른 존재가 돼요. 그러면 목적어예요. 그리고 얘가 자동사가 되면 무조건 얘하고 같은 존재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얘 때는 90% 이상이 주어는 목적어를
주어는 목적어를, 명사를 동사한다. 이렇게 딱 공식화되어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는 명사인 상태로 동사한다. 예, 우선 맛만 봅시다.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I love you. 하면은 얘가 타동사라는 얘기는 당하는 놈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하고 어떻게 돼? 같은 존재야, 다른 존재야? 다른 존재야. 그럼 어떻게 돼? 주어는 나는 목적어를 너를 사랑한다. 주어는 명사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구경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e remained 남아있었다라는 뜻이에요. bachelor 이거는 독신 남자라는 뜻이죠. 어쨌든 뭐 모르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얘하고 얘가 자동사예요. 뭐뭐인 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상태로 남아있잖아요. 그럼 얘하고 문맥상 얘하고 서로 같은 존재가 돼요. 문맥상 얘가 같은 존재가 되면 항상 어떻게 해석한다? 주어는 he는 그는 bachelor 독신 남자인 상태로 남아있었다. 항상 이렇게 해석해요. 오케이? 그래서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동사 다음에 명사가 올 수 있는 상황은 목적어 올 때도 있고 보호가 올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구별된다. 이거는 뭐 지금 처음 보면 그런 게 있었어 할 텐데 두고두고 뭐 인이 베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예, 보시다시피 형용사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요거 딱 한 경우밖에 없어. 그러면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얄짤없이 지구가 쪼개져도 얘는 무조건 보호야. 아, 이거 왜 안 나오냐? 예, 이게 보호예요. 주어 동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인 경우에는 목적어 올 때도 있고 보호가 있다는 점에서 보호가 올 때도 있다는 점에서 얘는 굉장히 명쾌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는 보호는 항상 상태를 서술해요. 주어는 형용사인 상태로 동사한다.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해석하는 방법이 없어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요. 예, 어쨌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인이 바뀌도록 나옵니다. 똑같은 구조야. He remained 못모신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silent 형용사 썼어요. 그는 말이 없는 상태, 조용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거는 silence라고 이거는 침묵 이거 쓰면 틀려요. 그러면은 말이 안 돼버려. 침묵을 자동사인데 뭐뭐인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두고두고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 있다. 그래서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여기 보는 것처럼 명사, 형용사인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명사일 때는 얘와 얘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형용사는 특별히 상태 서술이고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어는 보호인 상태로 동사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수식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두 가지죠. 뭐뭐, 형용사, 부사. 이렇게 질문이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 반드시 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형용사, 부사. 오케이.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팔품사의 종류, 뭐 이거는 사실 앞에 거보다는 덜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영어 배우는데 딱딱딱딱 읊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뭐 몇 번 해보면 됩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예, 이런 거는 별로 사실 어찌 보면 팔품사 다 아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아까 했던 거에서 거꾸로 갑니다. 아까는 뭐였었냐면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뭐냐?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뭐냐? 여기 하나 빠졌다 그랬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뭐냐?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은 까꼴로 갑니다. 자, 명사,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딱딱 떨어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서술어 역할을 해요. 예, 동사인데 서술어 역할을 안 하고 변형되는 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준동사라 그래요. 자세히 나중에 배웁니다. 형용사는 뭐예요? 명사, 수식, 보어예요. 수식어, 명사, 수식할 땐 수식어가 되겠죠. 그림을 그리면 밑으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부사는 무조건 수식어. 그런데 얘는 형용사는 여기서 명사 수식어를 했는데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 또는 문장 전체 수식. 요거 어떻게 다른가 그거는 좀 나중에 배웁니다. 나올 때마다 다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져요. 부사의 해석 요령은 좀 외워두는 게 좋다. 이거는 문법이 아니고 요령입니다. 시장, 방원목, 결조, 비양, 시간, 장소, 방법, 원인, 목적, 원인, 목적, 결과, 조건, 비교, 양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앞전 놓을치라고 그랬죠. 앞전 놓을치, 앞에 놓는 말, 뭐 앞에 놓는다고 그랬어요? 명사 앞에 나와요. 그럼 명사 앞에 왜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또 다른 명사 되게 하거나 형용사 되게 하거나 부사 되게 하는 겁니다. 빈도수는요. 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가 많아요. 예, 명사 역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플러스 부사로 쓰인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네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 앞에 나와서 그 명사로 하여금 또 다른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그대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요거는 빈도수가 별로 없고요. 주로 나오는 것은 형용사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명사를 수식해 주거나 이 형식에서 보호가 되는 거죠. 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 역할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는 건 그대로 원래 품사 역할을 하는 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어는 동심원 구조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노트 요게 아니고 동심원 구조를 갖는다 그랬어요. 요 동심원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는 요 세 품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중간에는 동사가 있다. 요 세 품사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어로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한꺼번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한꺼번에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형용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한꺼번에 형용사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사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한꺼번에 부사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금방 나온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예 통틀어서 명사 역할을 했다. 그럼 뭐예요?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한꺼번에 형용사 역할을 했다. 그럼 형용사구가 되는 거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 역할을 했다.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명사절이죠. 여기도 역시 형용사절. 여기도 역시 부사절.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한 단어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한꺼번에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든 또는 하나의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든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 예. 어찌 보면 야 얘는 정말 차별이 없네. 정말 민주적인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요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접속사의 종류는
대등 접속사에 종속 접속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속 접속사의 개념 이게 아직까지는 다루기가 어려운데 좀 이따 여기 나오지만은 우선은 좀 받아들여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품사 전환의 기준은 뭐라고요? 브라보콘짜리 그 위치와 문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등 접속사는 쉽다 그랬죠. and 바깥 거니까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종속 접속사 때문에 사실 종속 접속사, 종속절 이런 것 때문에 영어가 어려워지죠. 종속 접속사라는 게 뭐라고요? 종속절을 이끌어오는 접속사라고 그랬어요. 딱딱 떨어지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종속절 다음에 종속 접속사 다음에 종속절이 와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when 블라블라블라블라 어쩌고 나왔다 그러면은 앞에가 종속절이 아니라 when 뒤에 나오는 게 종속절이다. 그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건 딸딸딸딸 해두면은 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절의 개념이 뭐라고요?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간 것 여기까지. 구의 개념이 뭐라고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 절의 종류가 뭐뭐 있다고? 대등절, 종속절. 대등절은 I love you 끊고 and you love me. I love you 따로 you love me 따로 하나의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서로 대등한 관계 있죠. 이거는 공부할 게 없다 그랬어요. 진짜 공부할 건 어디서 나온다? 종속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종속절의 개념이 뭐야?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건데 할 수 있는 품사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명사, 형사, 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속절의 개념을 달리 얘기하면은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명사, 형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종속절의 종류는 뭐가 있겠어요?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이지. 그러면 명사절의 개념이 뭐야?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거. 형사절의 개념이 뭐야?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명사를 수식해 주거나 이 형식에서 보어가 되는 거. 그럼 부사절의 개념이 뭐야?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동사나 형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해 주는 거. 부사절의 해석 방식은 대체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 시장, 방, 원목, 결주어, 비양 그대로 이어서 부사절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줄긋기 벌써 거짓네. 아까 사실은 이제 좀 한번 하다가 말을 좀 너무 빨리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다시 찍는 거거든요. 이 프린트를 원래 이렇게 되면 다시 하는데 제가 깜빡 잊고 못했네요. 예, 용서해 주세요. 예, 이거 이렇게 가리고 합시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야? 예,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예, 서술어 자리에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올 수 있는 것은 뭐야? 예, 동사.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명사. 이렇게 줄이 이렇게 거져 있죠.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명사 아니면 형용사. 이렇게 두 줄 거졌네요. 수식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형용사 아니면 부사.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 이게 영어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로 딱 이 줄긋기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명사의 역할이 뭐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동격어, 혹격어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동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게 하나죠. 서술어. 형용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명사 수식 보호. 부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끝.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원래는 제가 이게 맨 진도가 좀 너무 늦는 것 같아가지고요. 복습 관리 후다닥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요, 앞에 한번 찍었었는데, 뭘 찍었었냐면, 그 앞에 있는 페이지에, 뭡니까, 이 동사의 종류에 따른 오형식을 후다닥 30분 안에 복습 관리랑, 그 오형식의 구조, 이거를 전부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추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좀 너무 불친절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해가지고 이번 타임은 복습 관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동사의 종류에 따른 오형식 그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너무 빨리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 30분에 막 후다닥 했던 거를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진도 늦다고 왜 이렇게 진도가 늦어? 라고 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가면은요 굉장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9강 끝내고요. 예, 10강에서 오형식 개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